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차세대 군사력의 사례를 네 가지만 꼽아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군데군데 말씀드린 건데 이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처음이라. 벌떼 위성에 의한 감시 정찰이죠. 정식 명칭은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 센서 HBTSS입니다. 기존의 위성들은 발사 사실과 발사 원점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도를 추적을 못해요. 반면에 HBTSS는 탄도를 추적해서 지금 미사일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 탄도를 미리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요격 정보가 제공되는 거죠. 지금 이게 미국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위성 감시 정찰 정보가 한국의 MD와 실시간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의 MD가 미제도 아니잖아. 세계 유일 케이스 아니에요. 미국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이 투자를 하거나 공동 개발하지 않은 MD에 미국의 위성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대1로. 1대1로. 대단한 일이에요. 윤 정부가 그런 거 참 잘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추정하기에 아니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당연히 지상 해상 이동물체에 대한 실시간 좌표 찍기 가능하겠네. 그건 제 추정이에요. 이건 발표된 자료에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 탄도미사일은 적외선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 센싱하기가 쉬운 거고 그 적외선 센싱보다는 훨씬 더 적외선 그 감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열감도가. 뭐 지상에서 움직이는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건 과연 될까? 그건 좀 두고 봐야죠. 예.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기술이 뭐 예. 지금 한국에서 지금 425 위성 그건 중대형 위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초소형 군집 위성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수십 개, 100개, 200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종국적 지향점도 한국판 HBTSS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봐요. 중국을 겨냥.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 하나뿐이다. 그 다음에 중국이야말로 두고두고 우리랑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또 국가 규모의 측면에서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은 종류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차세대 군사력의 사례 두 번째는 뭐냐면 스텔스 전익기와 전투기입니다. 이걸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고 보통 표현하죠. B-21. 근데 저는 스텔스 폭격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얘가 폭격은 그냥 오다 가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감시 정찰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얘 아마 감시정찰 통신 능력이 조기경보기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 않을걸요? E7 조기경보기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는 NGAD죠. 차세대 그 공중지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전익기 비슷한 형상을 가지는 게 이게 항속거리가 길어요. 한 4,000, 5,000km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스텔스 전익기든 아니면 차세대 전투기든 NGA든 간에 공통 특징이 이제 극강의 스텔스, 장거리 항속. 중국 내륙 깊숙하게 뭐 감숙과 신장에 있는 미사일 발사 사일로 때려라 그러면 가서 때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최첨단 감시 정찰 통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얘기 뭐냐면 제공권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비벼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공권을 상실하게 되면 전함은 물 위 강철 관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함의 숫자가 중국에 대해서 한참 밀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 상당수는 약간의 엄살이 좀 섞여 있다고 봐요. 물론 전함의 숫자가 밀리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전함을 많이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제공권에 있어서 어떤 그 차원이 다른 격차가 벌어지고 나면 이 물 위에서의 수상 전력의 혹은 수중 전력, 해군 전력의 차이라는 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예, 그것만 가지고 너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사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무한 자막 매복을 하는 무인 잠수정이죠. 이게 이제 오르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 무인 잠수정이 이제 실전 배치 시작했고요. 일본 방문했죠.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오르카뿐만이 아니라 이 조류를 이용을 해서 자체 발전을 하는 새로운 그 무인 잠수정이 지금 실험이 성공했어요. 이게 만타로이라는 애인데 이게 조류를 이용해서 자체 발전을 하니까 무한 자막, 무한 매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잠수함 통신 체계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이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에요. 그건 뭐 중국도 못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 다음에 우리 서해 이런 데에서 중국 해군을 그 겨냥한 미국의 필살의 무기죠. 미국의 차세대 군사력의 이제 네 번째 사례를 한번 제가 좀 꼽아보면 전술 전략 체급의 원자폭탄이죠. 이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핵폭탄은 핵 군축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핵 군축 협정의 대상은 ICBM 사일로가 몇 개냐, 전략 원잠의 그 발사관이 몇 개냐, 그 다음에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폭격기가 몇 대냐, 이거예요, 딱. 그래서 이게 그 핵 억제 삼축이라고 불리죠. 삼축 전략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은 포함돼서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이 폭탄에다가 그 꼬리 날개에 뭐 좀 달면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합동 직격탄처럼.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회전을 일으켜서 지중에 딱 들어가서 터지는 그러한 전략급 혹은 전술급 핵폭탄을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전술급이 뭐냐면 B-61-12죠. 이거는 폭발력이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 사이에서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세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생산 시작한 게 뭐냐면 B-61-13이에요. 얘는 10킬로톤에서 340킬로톤 사이의 4단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세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땅을 파고들어서 터지거든요. 지중 침투 폭발이란 말이에요. 그 지중 침투 폭발을 하게 되면 뭐 시진핑 같으면 지중 시설이 얼마나 잘 발달해 있겠어요. 언더그라운드 파실리티 UGF라 그럽니다. 군사학에선. 벙커죠.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벙커 같은 지중 시설, 지중 벙커에 대해서 지표에서 터진 원자폭탄 대비 20배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340킬로톤으로 세팅해가지고 B-60에 13을 떨어뜨리면 얘가 가진 파괴력은 지중 폭발 7메가톤급에 해당해요. 7메가톤이면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지상 폭발 7메가톤에 해당해요. 지상 폭발 7메가톤. 그러니까 지중 폭발 340킬로톤이면 지상 폭발 7메가톤쯤에 해당하는 거죠. 벌써 0.5메가톤이나 1메가톤 이상 되면 이거 전략급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터지면 뭐 한 지역 전체가 집안이 함몰해 버릴걸요. 뭐 지하 벙커 아무리 파고 들어가서 숨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알아. 너희는 백성이 5만 명이 핵폭탄 맞아서 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하지만 너희 본인이거나 너희 가족이거나 너희 지배계급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지. 그래서 너희는 지하 200m, 300m, 500m에 무시무시한 벙커 짓고 있죠. 오케이? 땅속에 기어 들어가서 한번 숨어봐. 그냥 묻어줄 테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의 차세대 군사력 사례 4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전체주의에 대한 최종 결산이 다가오는 중인가, 뭐 이런 예감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주의 쿼드라고 제가 이제 제 용어로 부르는 4개의 나라, 예,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중러북이.
이 네 개의 나라가 전부 색깔이 다른 전체주의예요. 사국 사색이에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태평천국과 마르크스 레닌을 합친 거죠.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를 중국의 아주 잔혹한 농민반란 태평천국과 합친 거예요. 이 두 개 합친 거의 이름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이 바로 이 두 개 합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택동을 따로 이름을 거론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등소평 때 먹고 살아본다고 태평천국과 마르크스 레닌을 합친 이 피비린내 나는 집단 학살자 그룹,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세계 시장에 와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 세계 시장을 약탈의 대상으로 또 삼게 되죠. 아니 근성이 어디 갑니까? 예. 러시아는 어떤 데냐? 그 누가 말했더라? 맥케인이 말했던가? 거기는 국가라는 간판을 건 주유소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영광 부활을 내걸은 석유 마피아예요. 이때 석유라는 건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포함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화석연료 마피아.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부활한다. 뭐 이런 거를 기치로 내걸은 화석연료 마피아가 주도가 된 전체주의. 북한은 뭐냐? 현세에 강림한 민족 신을 내세운 조선식 천황 전체주의예요. 천황이라는 게 덴노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일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일본은 왕이 아니에요. 종교적 성격이 있어요. 그 즉위식 보세요. 하면은 그 1시간이나 뭐 40분짜리 즉위식 그 풀 영상이 옵니다. 보고 있으면 이거는 종교의식이지 그 사람도 몇 명 없어요. 한 수상을 포함해서 한 10대 명이 차렷해서 배석을 하고 있고 어떤 가마같이 생긴 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을 하고 마치 무슨 무대에서 이렇게 주인공 등장하듯이. 그러니까 신이 현세에 강림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더라고요. 즉위식이. 그러니까 조선식 천황체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 권하고 싶은 게 그렇게 일본을 미워해서 죽창을 들면 일본을 향해서 죽창 하나 들을 것 같으면 평양을 향해서 100개를 들어라.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조선식 덴노 체제다. 일본식이에요 그게. 민족신이라는 게 우리한테 언제 있었냐고. 조선 땅에 없었지. 북한 김일성이가 민족신으로 스스로 즉위한 거지. 그 다음에 이란은 뭐냐? 알라를 내세운 신정전체주의, 세오크라틱 토탈리테리아니즘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코드의 4개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지금 중국을 두목으로 삼아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4개가 다 사국 사색이에요. 각각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다 모였네. 알록달록이네. 알록달록 다 모였네. 색동저고리네. 그럼 이런 것이 어떤 형태의 전체주의든 그 뿌리가 뭐냐? 1790년대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서방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원래 파리 대학인가요 교수를 했고 역사학자 프랑스와 퓨레입니다. 퓨레가 무슨 말을 했냐? 그게 뭐 히틀러의 전체주의든 스탈린과 레닌의 전체주의든 간에 그 전체주의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한테 있다. 그 기본 발상은 뭐냐면 결국은 피바다다. 그리고 국가를 약탈해서 인민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하고 더 강화시키는 국가의 권력을 무한 강화시키는 그런 약탈체제다 이게. 기본이. 그런 얘기를 퓨레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그 동전의 양면이랑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이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거 안 된다라고 부르짖고 나온 예언적 사상가가 그게 에드먼드 버크,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동시에 그 사람은 클래시컬 리버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전 리버럴, 요새 리버럴 말고 요새 뭐 남녀 성구분도 없어요. 진실 존중도 없어요. 역사 해석도 없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뭐 이런
요새 그 마탱이 간 이상한 리버럴 말고 고전 리버럴, 클래시컬 리버럴의 원조기도 해요. 이 사람 정당 자체가 보수당, 토리가 아니라 휘그, 리버럴 개혁당이에요. 에드먼드 버크가. 그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인간을 국가를 구성하는 벽돌과 나무 쪼가리 같은 존재로 본다. 개인이라 존재를 개인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을 뭐 잡아 죽이건 깎던 비틀던 그렇게 해서 그 건물 국가라는 건물을 더 강화하는 그 재료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코뱅의 행태를 보고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행태가 바로 뭐냐? 그게 전체주의의 행태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퓨레의 말이 맞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이게 참 가슴 떨리는 일인데 그 결국은 현대 문명의 그런 질병과 같은 그런 그 빌어먹을 놈의 풍조, 전체주의에 대한 최종 승부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어떤 창조와 혁신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풍요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유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 삶을 접근하는 그런 풍조와 그런 흐름, 그런 멘탈과 인간의 삶을 피바다와 앙심과 복수와 약탈로 보는 그러한 멘탈, 이 두 개의 멘탈의 대립이 지금 최종 국면, 최종 결판으로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전체주의가 저렇게 똘똘똘똘 뭉친 거 아니냐. 사국사색으로. 이런 점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뻥을 오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공산 체제가 되면 생산력이 해방이 돼서 과학기술이 급속 발전한다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관계, 부르주아의 착취 때문에 생산력이 정체된다. 공산 체제가 돼야 생산력이 해방돼서 과학기술이 급속 발전한다. 과학기술이 급속 발전해서 소련이 망했나요? 과학기술이 급속 발전해서 동구가 저 모양인가 아직까지도? 과학기술이 급속 발전해서 중국은 저렇게 천지사방으로부터 과학기술을 전부 도둑질하고 있나? 완전 뻥이죠. 완전 뻥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뭐고 그건 그 다음번 비즈니스고요. 본질은 뭐냐? 피바다, 약탈, 지배, 국가 권력 무한 강화입니다. 피바다를 통해서 국가를 찬탈한 다음에 그 지배 체제를 무한 강화해서 주민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고 세계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거예요. 따라서 컨트롤, 지배야말로 그 피바다 약탈을 영속하기 위한 컨트롤과 지배야말로 핵심적 목표가 되죠.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중산층 자라나오고 뭐 세계시장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좀 간에 바람 드는 것 같고 그래서 당의 지배 권력이 자꾸 약화되는 것 같고 그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중국이 저렇게 발작을 했고 그 발작의 영광이 드디어는 전체주의 쿼드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